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보 나무꾼의 전재산, 은전 세냥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맞는 게 일상이던 떠돌이 소녀를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고 손가락질 받던 나무꾼이 전 재산 세냥으로 데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소녀를 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고을 사람들이 바보 나무꾼 만식이를 만식이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솔개울의 따뜻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끝자락에 솔개울이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반나절쯤 비켜난 곳이라 장날이 아니면 발길도 뜸한 곳이었지만 소문만큼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누가 새 신발을 신었는지, 누가 밤에 울었는지까지 아침이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 늘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꾼 만식이었습니다. 26, 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뗄나무를 내다 파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식을 이름보다 별명으로 먼저 불렀습니다. 느린 만식이, 어리숙한 만식이, 말도 손도 늦다는 조롱이 따라붙었습니다. 만식이 느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날 아버지가 산에서 사고를 당하던 순간을 바로 옆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만식은 사람 앞에서 말이 자주 걸렸고 누가 목소리를 높이면 눈부터 피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 더듬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약점이라며 쉽게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꾼 품삯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장작을 팔아도 술집과 노름판에 새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만식은 술도 노름도 멀리했습니다. 쌀 한 줌을 아껴 죽을 끓여 먹고 다른 신발 밑창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을 견딘 끝에 만식의 품속 보자기에는 은전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은전 3냥, 만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만식에게 방패 같았습니다. 이 은전 3냥이면 언젠가 내가 다시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방패. 만식은 그 보자기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늘 품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 고을에서 힘이 센 향반 오찬봉이 만식을 불렀습니다. 이번 장날에 한양서 내려온 장돌뱅이들이 온다더라. 내가 주문한 물건이 있는데 내가 다녀오너라.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까지는 아니어도 큰 장이 서는 내포 장터까지는 하루 넘게 걸렸습니다. 말썽 피우지 말고 눈치 잘 보고. 오찬봉의 마지막 말은 늘 그랬습니다. 너는 어리숙하니 조심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식은 새벽에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이슬로 미끄러웠고 바람은 풀냄새를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느렸지만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내포 장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장터는 소리로 넘쳤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곡식 파는 소리, 약장수의 구호, 아이 우는 소리까지 뒤엉켰습니다. 만식은 잠시 멍해졌지만 심부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치르고 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장터 끝, 주막과 여각이 몰린 골목 끝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또 맞네? 저 애는 왜 맨날 맞아? 장돌뱅이 패거리한테 붙잡혔대. 만식은 발이 멈췄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이 이상하게도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먼지와 멍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목을 사내가 거칠게 붙잡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장에서 번 돈을 어디다 숨겼어? 소녀는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사내는 더 크게 욕을 했습니다. 없으면 벌어봐. 너 같은 건 굶겨도 된다. 구경꾼들은 눈을 피하면서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건립회 쪽에서 데려온 애라더라. 돈 안 나오면 저렇게 팬다더라? 괜히 얽혔다가 맞아. 모른 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식의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녀의 눈이 어릴 적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눈, 맞으면서도 울지 않는 눈. 만식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만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하시오. 말이 입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내가 만식을 노려봤습니다. 저 나무꾼 뭐야? 만식은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애 그만. 그러자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하면 데려가든가. 2년 빚이 은전 세냥이다. 딱 세냥. 은전 세냥. 만식의 전 재산. 3년을 버텨 모은 방패. 그 말에 만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주막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은전을 꺼내 달빛 아래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내 방패였지. 그런데 저 애는 방패가 없구나. 방패를 쥐고도 눈앞에서 누군가 부서지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결심은 만식답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망설였고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리지만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만식은 은전 세냥을 품고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 사내가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이네. 진짜 오냐?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그애 데려. 사내는 은전을 굴려보고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야, 세상에. 참 별놈 다 있다. 딱 맞네. 그리고 안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초이야. 너 팔렸다. 나와. 잠시 뒤 어제 맞던 소녀가 문 안에서 나왔습니다. 초이는 만식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라는 말이 얼굴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초이의 손목을 툭 던지듯 만식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 주인은 저 느린 나무꾼이다. 네 빚은 끝났다. 장터 사람들 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나무꾼이 광대패 애를 사네. 비웃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만식은 초이의 손목부터 살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픕니까? 초이는 그 질문이 낯설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는 것보다 더 낯선 말이었습니다. 만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초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마시다 말고 초이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나를? 만식은 한참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단순한 말이었지만 초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초이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길은 멀었고 초이는 상처가 덧나 걸음이 느렸습니다. 만식도 원래 느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둘의 속도는 맞았습니다. 만식은 초이가 힘들어하면 멈춰서서 쉬게 했습니다. 조금 쉬다가요. 초이는 자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만식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매 맞는 게 싫어서. 며칠 뒤 두 사람은 솔개울 고을의 산자락 아래
만식의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비를 막으려 나뭇가지를 얹어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초이가 문턱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여기 사는 거예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이불을 털어 초이에게 깔아주었습니다. 여기 누워요. 초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만식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밖에서 초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왜요? 만식은 얼굴이 붉어져 겨우 말했습니다. 무서울까봐. 그날 밤 초이는 아주 오랜만에 맞지 않는 밤을 보냈습니다. 고요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고울은 들썩였습니다. 만식이가 장터에서 여자애를 데려왔대. 떠돌이 패거리애라며 세냥은 어디서 났대? 오찬봉의 부인이 가장 먼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만식아, 너 미쳤느냐? 그런 애를 데려오면 우리 고울 망한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맞았어요. 부인은 더 화를 냈습니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겠지. 며칠 뒤 초이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 아낙네들이 초이를 막아섰습니다. 더러운 떠돌이 애가 우물에 손을 담가. 우리 물이 더러워진다. 초이는 물동이를 든 채 아무것도 못하고 움막으로 돌아와 웅크렸습니다. 여긴 나도 살 수 없겠네. 그날 저녁 만식은 말없이 물동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한참 걸어 샘물을 떠왔습니다. 초이가 묻자 만식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 하니까 그럼 다른 데서 떠오면 돼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초이는 또 울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밤 초이는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만식이 잠결에 깼습니다. 어디 가요? 초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욕을 먹잖아요. 만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말이 덜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요. 초이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였구나. 그날 밤 초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며칠 후 오찬봉 부인의 치마폭이 크게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부인은 당장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바느질을 할 줄 압니다. 부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초이는 말없이 옷을 받아 밤새 촛불 아래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치마는 찢어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수선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진 이불, 터진 옷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조금씩 초이에게 들어왔습니다. 초이는 돈을 받지 않고 묵묵히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매듭이 바늘 끝에서 한 올씩 풀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여름 저녁 움막 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에서 초이를 때리던 곽패두가 덩치 둘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야, 나무꾼. 잘 살고 있네? 초이야, 다시 가자. 네 자리 비웠더니 돈줄이 끊겼어. 그러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세냥은 빌린 돈으로 해두자. 서류도 만들었거든. 만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곽패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 내놔. 못 내놓으면 초이 데려간다. 그때 만식이 초이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초이의 눈을 봤습니다. 다시 맞던 날의 그 눈을 다시 골목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곽패두 앞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초이는 우리 식구입니다. 못 줍니다. 느린 만식이가 저렇게 말해? 곽패두가 비웃으며 다가오려는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오. 오찬봉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찬봉은 체면을 내세워 곽패두를 막아섰고 결국 곽패두는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그날 밤 초이는 만식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리, 그러다 고쳐 말했습니다. 아니 서방님, 만식은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붉어져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안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오찬봉 댁에 큰일이 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열로 쓰러져 의원을 불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댔습니다. 애군이 들었다. 그 시선 끝에 초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이가 오찬봉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약초를 조금 압니다. 제 어머니가 약반집 딸이었습니다. 초이는 아이의 맥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산에 지금 아니면 못 찾는 약초가 있습니다. 만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뛰었습니다. 원래 느린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달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약초를 캐고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열이 내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초이가 도련님 살렸다더라. 떠돌이 애가 아니라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네. 그 변화가 커질 즈음 고을의 부자 박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초이의 솜씨와 약초 이야기를 듣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초희를 내 집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더니 은전 주머니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은전 10냥이다.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열량이면 움막을 뜯고 기와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초이를 받습니다. 선택은 초이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잠시 흔들렸지만 만식을 떠올렸습니다. 새냥을 내밀던 떨리는 손, 맞는 게 싫어서요라고 말하던 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외치던 목소리.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서방님 곁에 있겠습니다. 박대감은 굳어졌고 결국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나무꾼 만식이 떠돌이 소녀를 납치해 부부 행세를 한다. 만식과 초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는 혀를 얼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만식은 겁이나 말이 다시 걸렸습니다. 사또가 초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강제로 끌려왔느냐? 초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빚을 갚아주고 제게 처음으로 아프냐고 물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따라왔습니다. 사또는 장터 사람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곽패두의 서류는 허술했고 박대감의 고발은 욕심이었습니다. 사또는 박대감을 꾸짖으며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 만식이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할 건 세상입니다. 그 사건 이후 오찬봉이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만식아, 글을 배워라. 만식이 저는 느려서라고 고개를 젓자 초이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느린 건 죄가 아닙니다. 느리다고 사람을 깔보는 게 죄입니다. 초이는 만식에게 천자문 첫 줄부터 가르쳤습니다. 신기하게도 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혔고 글자를 알수록 말더듬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글자가 만식의 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이는 고을 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과 약초뿐 아니라 이야기로 마음을 모으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초이를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만식은 관아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은 투박했지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느린 만식이가 아니라
만식이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어느 날 초이의 집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이야 살려줘라. 초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배부터 채우세요. 곽패두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밥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새냥을 내밀던 날과 같은 마음이 이번에는 초이의 손끝에서 다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오찬봉은 만식 부부에게 작은 땅과 기와집 한 채를 내주었습니다. 너희가 고을에 남긴 것이 크다. 초이는 그 집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돈 없이도 글을 배웠고 초이는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이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글이 안 들어온단다. 먼저 살아야 한단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솥을 더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몇 해 뒤 그 서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둘, 셋이 나왔습니다. 소문이 큰 고을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초이를 초이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은 붉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냥 맞는 게 싫었어. 그래서 새냥을 내밀었어. 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새냥은 저를 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요? 초이는 만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살렸고 서방님도 살렸습니다. 그때 마루 아래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와 초이의 치맛자락을 킁킁 냄새 맡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엎드렸습니다.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만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 녀석도 이제 우리 집이 편한가 봐요. 초이가 강아지 등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편한 집은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는 집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전세냥으로 소녀를 산 게 아니야. 은전세냥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살린 거지. 느리다며 손가락질 받던 나무꾼 만식은 고을의 보배가 되었고 맞으며 살던 떠돌이 소녀 초이는 아이들을 살리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개울 사람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사람을 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인생을 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